와, 이건 정말 묘사를 잘했구나. 이 삼체 문제가 물리학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최근까지도 이 연구가 이어지고 있어요. 별이 3개잖아요. 일렬로 쓰면 중력이 강해진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드라마에선 재밌게 표현됐지만 삼체인들은 삼체 행성에서 떠오르지 못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영화의 오류예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 채널 법물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본 드라마죠. 넷플릭스의 삼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삼체를 소설로 먼저 봤어요. 삼체가 1부, 2부, 3부 해서 3권의 책으로 출판되어 있는데요. 그 소설은 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때 삼체 1권을 너무 재밌게 봐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나왔을 때는 금방 보질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드라마에 삼체 1권뿐 아니라 2권의 내용, 3권의 내용도 일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설을 먼저 읽고 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삼체 2권까지는 다 읽고 그리고 3권을 읽고 드라마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삼체가 1권보다 2권이 더 두껍고요. 3권은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3권까지 다 읽고 드라마를 보자니 그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1권과 2권을 보고 삼체 드라마 8편을 모두 재밌게 봤습니다. 소설에 등장했던 내용들 그리고 인물들이 드라마에선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소설 원작이 있고 이걸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낼 때 두 예술이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감독 그리고 극본을 쓰는 분들이 소설을 다르게 윤색하는 것은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부 다른 것은 있었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는 소설의 느낌, 분위기, 줄거리 같은 것을 상당히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소설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 머릿속에 이 소설에서 글로 표현되어 있는 장면이 도대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장면하고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펼쳐진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 와, 이건 정말 묘사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운하를 통과하는 이 최후의 심판일 호가 나노실 비도라고 소설에서는 하는데요. 이 비도에 의해서 절단되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펼쳐지는데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장면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와, 이 감독이 이 소설의 그런 모습을 정말 시각적인 이미지로 잘 구현했구나 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보신 분들은 다들 알 텐데요. 삼체인들이 이 난세기 때 비가 안 오거나 너무 온도가 뜨겁거나 그럴 때는 탈수를 하거든요. 근데 소설을 보다 보면 탈수 장면이 이렇게 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참 이 소설이 1권, 2권, 3권,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권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이 인물들을 기억하시죠? 옥스포드 5인방으로 잘 표현을 해서 이 줄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속된 드라마를 구현하는 것도 저는 감독이 생각을 잘했다고 판단했어요. 줄거리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계속 바뀌면 아무래도 8편의 에피소드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혼동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권 주인공이 갖고 있던 어떤 측면의 그 특정한 부분은 이 5인방 중에 다른 사람, 또 다른 측면은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소설에서의 캐릭터를 분산하기도 하고요. 또 소설에서는 다르게 등장했던 1권, 2권, 3권의 그 주인공들을 드라마에서는 또 한 사람으로 합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잘 반영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좀 다른 것들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VR 기기 있잖아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마치 이 VR 기기를 삼체인이 만들어서 주었거나 아니면 삼체인의 기술이
반영된 그런 새로운 아주 놀라운 장치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소설에서는 사실 이 장비를 만든 게 그냥 지구인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 이 VR 기기가 작동하는 방식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고도의 기술력이 반영되어서 상당히 깜짝 놀라기도 했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 VR을 드라마에서 쓴 사람은 시각적인 정보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심지어 촉각,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냥 이것만 썼는데 그 의미는 이 드라마에서의 VR 장비는 시각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뇌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보를 전달해서 뇌에서 느끼는 예를 들어 촉각에 관련된 부분, 후각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 VR 장비가 다 컨트롤하는 모습으로 드라마에서는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제가 과학자로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삼체인이 지구의 과학을 정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소설과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데요. 과학이 갖고 있는 힘 같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삼체인이 와서 지구를 점령하려면 과학의 발전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판단하잖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소설을 쓴 작가의 생각에 동의해요. 저는 인류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소설과 드라마에서 그려진 것처럼 기초과학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도 과학이 갖고 있는 힘 같은 것도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제목 그리고 소설의 제목도 Three Body Problem이에요. 이게 사실 물리학에서 삼체 문제라는 아주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삼체 문제가 왜 이 삼체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세 개의 물체만 있어도 그 세 개의 물체가 보여주는 어떤 고전역학을 따르는 미래의 운동이 굉장히 불규칙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측을 못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럼 이게 삼체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삼체인들은 기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항세기와 기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는 난세기를 함께 겪게 되는데요. 따라서 삼체인들은 항세기에는 문명을 발전시키고 안정된 자연환경에서 그리고 항세기가 끝날 때는 이제 탈수해서 또 난세기를 버티고 다시 항세기가 오면 다시 깨어나서 문명을 또 발전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켜요. 따라서 삼체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다음 항세기가 올지 그 시기도 중요하고요. 다음 항세기가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를 미리 알아야 지금 탈수돼서 간창이라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탈수자들을 꺼내서 물에 다시 넣어서 되살리는 그런 것들을 언제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삼체인들에게는 항세기가 언제 오고 얼마나 길지를 알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삼체 문제가 물리학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삼체 문제를 처음 고민한 사람은 고전역학 체계를 만들어낸 뉴턴입니다. 뉴턴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뉴턴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행성들의 운동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거예요. 그러면 한 행성의 공전 운동이 다른 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뉴턴이 고민한 게 한 행성이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특정 위치에 오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효과 때문에 다른 행성의 공전 궤도의 불확실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뉴턴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뉴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삼체인들의 세 개의 항성으로 이루어진 그 행성계도 아닌 우리 태양계도 결국 먼 미래에는 궤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뉴턴이 여기서 약간 그 비겁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실 뉴턴은 신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뉴턴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맞다. 태양계는 먼 시간이 지나면 불규칙해져서 심지어 지구의 공전궤도도 불확실을 하게 된다. 그때 우주를 창조한 신이 개입해서 다시 행성계의 안정성을 복구하게 될 거다라고 뉴턴이 제안합니다. 당시에 뉴턴과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던 과학자가 라이프니츠죠. 근데 라이프니츠는 뉴턴이 이야기한 신이 개입해서 태양계의 안정성을 복구한다라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뉴턴을 비판하냐면 그렇게 가끔 개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행성계를 신이 만들었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그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사실 태양계는 안정적일 거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 이후에도 태양계의 안정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돼요. 라플라스와 라그랑쥐 이 두 사람은 태양계는 안정적일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이 삼체 문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푸앵카레라는 수학자 겸 물리학자예요. 이 푸앙카레가 삼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도 그 일화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푸앵카레가 살았던 당시에 스웨덴 국왕이 오스카르 2세였어요. 이분이 유럽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공개합니다. 그 문제가 정확히 이 문제예요. 태양계의 안정성을 증명해라. 제대로 증명한 사람에겐 굉장히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해서 논문을 처음 제출해서 이 상금을 받은 사람이 푸앙카레예요. 근데 푸앙카레는 처음에는 태양계가 안정적이다라는 걸 논문에서 증명해요. 근데 상금을 받고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이 논문을 출판하기로 한 출판사의 편집인이 이 푸앵카레가 제출한 증명을 유심히 보다가 여기서 요 단계로 넘어가는 게 확실하지가 않은데? 라고 생각해서 푸앵카레에게 그 단계를 조금 더 치밀하게 증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푸앵카레는 그 요청을 받은 다음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정반대의 결론을 얻게 돼요. 이 단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 태양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금받은 첫 번째 논문과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그 정반대의 결론을 얻은 푸앵카레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부탁을 해서 내 논문을 출판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이미 출판했어요. 그래서 알려진 얘기가 푸앵카레가 상금으로 받은 돈보다 이미 출판돼서 막 배포되고 있는 논문을 수거하는 비용이 더 비쌌다라는 일화도 알려집니다. 푸앵카레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미 배포된 논문을 막 수거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결국 푸앵카레가 명확히 증명함으로써 태양계 안정성 문제에 대한 수학적인 결과는 이제 명확해집니다. 태양계는 안정적이지 않다. 인데요. 결국 더 일반적인 문제가 돼요. 태양계뿐 아니라 푸앵카레가 증명한 것이 임의의 3개의 물체만 있어도 결정론적인 고전역학의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따르더라도 새 물체의 먼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인 아주 유명한 훌륭한 연구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더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오케이, 태양계는 불안정해.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안정적으로 그 행성의 궤도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은 뭐가 되냐면 태양계의 행성 궤도의 안정성이 도대체 몇 년 정도까지는 괜찮은 걸까? 얼마나 더 먼 미래가 돼야 과연 태양계를 공전하는 행성들의 궤도가 불안정해질까? 시간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최근까지도 이 연구가 이어지고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언뜻 발견해서 읽은 논문에서는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추정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천문학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태양계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로 추정하냐 하면 약 100억 년 정도입니다. 결론은 태양계는 불안정해요. 맞아요. 그런데 태양계의 불안정성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최소한 100억 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전에 지구가 사실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태양이 이후에 적색 거성이 되면 지구에서 생명이 살 수 없는데 그때까지 남은 시간이 50억 년이에요. 그래서 태양계 안정성은 불안정하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현재 과학자들이 얻게 된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먼저 예원제가 이 삼체 행성에게 전파를 발사한 것이 먼저고요. 그 신호를 이제 그 삼체 행성에서 보낸 걸 전파 망령으로 받은 거죠. 예원제가 소설에서는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외계에서 어떤 천체 현상이 일어나서 전파가 지구로 왔는데 그게 8분 뒤에 태양 쪽으로부터 똑같은 신호가 지구에서 수신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원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잠깐 외계에서 온 전자파가 태양에서 다시 반사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꽤 큰 강도의 그런 전자기파를 수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태양이 어떤 전파가 들어오면 그걸 더 강한 크기의 전파로 바꿔서 다시 송출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예원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 예원제는 외계를 향해서 전파를 쏜 게 아니고 태양을 향해서 외계로 보내는 전파를 송신합니다. 들어온 전자기파를 태양의 내부 메커니즘에 의해서 공명현상을 이용해서 태양이 증폭하고 그로부터 태양이
굉장히 강한 강도로 외계로 전파를 송출할 수 있게 한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그 소설의 상상 그리고 드라마의 상상이지 현실에서는 태양이 전자기파를 공명현상을 이용해서 증폭하는 기능이 있다고는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상상이에요. 자, 이렇게 지구에서 송출한 전파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다가 결국 어떤 삼체인의 행성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삼체 행성의 감청원이라고 이 소설에서는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원제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원제도 홍안기지에서 이 전파망원경을 갖고 외계에서 오는 신호를 계속 귀 기울여 듣듯이 삼체 행성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외계인이 있던 거죠. 그 감청원이 예원제가 보낸 전파를 받고 다시 그걸 송출하면서 어떤 부탁을 하냐 하면 지금 네가 보낸 전파를 수신했는데 내가 이 전파를 다시 너에게 보내는 이유는 이 전파의 답신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삼체 행성의 감청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삼체 행성인이에요. 이분은 만약에 예원제가 답변을 하면 삼체 행성의 이 평화주의자 감청원이 아닌 다른 삼체인들이 지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몰살시키고 삼체인들이 지구를 차지하게 될 위험을 이 감청원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예원제가 처음에 보낸 전파는 받은 다음에 두 번째는 보내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했을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재밌는 포인트예요. 자, 만약에 제가 삼체인이에요. 그래서 어디선가 전파가 온 거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이쪽 방향에서 온 전파를 수신했어요. 그럼 제가 알게 되는 정보는 오케이. 그럼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쪽 방향으로 어딘가에는 이 전파를 송신한 행성이 있다는 건 알죠. 그런데 거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쪽 방향이라는 것만 알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 우주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디에서 보내는지는 몰라요. 따라서 삼체 행성이 그곳으로 갈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쉽지 않죠. 만약 예원제가 이 삼체인 하지 말라 그랬지만 다시 전파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삼체 행성에서는 어떤 정보를 알게 되냐면 사실 삼체 행성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이 은하를 주변을 따라 공전하기도 해서 위치들이 변하잖아요. 그럼 삼체 행성에 있는 감청원은 어떤 정보를 얻게 되냐면 오케이. 처음에 이쪽에서 전파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위치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쪽에서 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삼체 행성의 입장에선 자기가 수신한 전파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 선을 연결하면 두 선이 만나는 위치를 찾을 수 있죠. 따라서 지구가 어디에 어느 방향에 삼체 행성으로부터 얼마의 거리가 있는지를 삼체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청원이 처음은 어쩔 수 없이 네가 보냈지만 두 번째는 보내지 말아라 라고 부탁한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런데 예원제가 두 번째 전파를 송출하죠. 먼저 1. 만약에 삼체 행성 주변에 항성이 별이 3개잖아요. 일렬로 쓰면 그쪽 방향의 중력이 강해진다. 그건 맞습니다. 당연하죠. 각각의 그 항성들마다 꽤 큰 질량이 있으니까 당연히 삼체인이 있는 행성이 그쪽으로 더 큰 중력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삼체인들이 정말로 영화에 그려진 것처럼 땅을 박차고 위로 솟아오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력은 어떤 질량을 갖고 있더라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 얘긴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삼체 행성에도 중력이 작용하고요. 삼체인들에게도 중력이 작용합니다. 결국 삼체인들이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체 행성 자체도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 얘기는 삼체인들은 삼체 행성에서 떠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영화의 오류예요. 이게 뭐랑 관계 있는지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요. 그 지구 주위를 도는 그 우주 정거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우주인들이 무중력 상태에 있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은 거기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선과 그 안에 있는 우주인들이 똑같은 중력으로 똑같은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우주선에 대해선 우주인들은 아무런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삼체인과 삼체 행성이 똑같은 가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소설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지는 좀 제가 가물가물한데요. 드라마에선 재밌게 표현됐지만 사실 과학적으로는 오류가 맞습니다.